그날 밤 제가 그토록 원했던 성공의 대가로 제 아내와 아이는 차디찬 주검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어리석게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한 형벌이었죠. 그 남자의 공허한 눈동자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친 겁니다. 한때는 음식점의 신이라 불렸던 저 남자의 슬픔이 어떻게 제 인생의 나락에서 저를 건져 올리는 기적이 되었을까요? 제 이름 석자를 건 가게는 매일같이 텅 비어 있었고 빚더미는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였고 매일 밤 가게 문을 닫을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꺼지는 기분이었죠.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제 인생에서 가장 처절했던 그날, 지독한 비가 쏟아지던 그 밤이었습니다. 제 기나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아직 예상밖 사연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제 이야기의 뒷부분도 놓치지 않고 바로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작은 식당의 문을 처음 열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장밋빛 미래만이 가득했습니다. 지글거리는 볶음 요리 소리와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 작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했죠. 밥 먹을 틈도 없이 바빠서 고된 하루를 보내고 밤이 되면 녹초가 되어 잠드는 그런 달콤한 고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꿈처럼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의자들과 외롭게 놓인 식탁들, 그리고 하루 종일 열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저 문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제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렸죠. 가게 문을 연 내내 제가 느낀 감정은 기다림에 지쳐버린 처절함.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모든 걸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가게를 차리느라 빌린 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제 어깨를 짓눌렀고 매달 어김없이 돌아오는 월세 날짜는 피를 말렸으니까요. 손님이 아무리 없다고 해도 하루에 10명 남짓 찾아오는 그분들에게 오래되어 상한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래서 매일 아침 시장에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기 저 커다란 양파 한 망을 사면 훨씬 싼데 그걸 다 사봤자 썩어서 버리는 게 반일 겁니다. 그래, 오늘은 딱 3개만 사자. 그걸로 어떻게든 버텨보는 거야. 제육볶음이나 닭볶음탕에 어찌 양파를 뺄 수 있겠습니까? 단가를 맞출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매일 그렇게 필요한 만큼만 장을 봤습니다. 비용을 아껴보려고 재료를 얼려도 봤지만 금세 물러져 버린 식감에 그나마 찾아주시던 손님들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장님, 오늘 제육볶음 양파가 좀 물컹거리네요. 얼렸던 거 쓰셨나 봐요?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한 제게 그런 불평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습니다. 결국 저는 집에서 식구들 밥을 차리듯 매일 장을 봐서 딱 10명에서 15명분의 음식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20가지나 되었던 메뉴는 15개로, 그리고 다시 1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메뉴마저 사라지자 손님들의 발길은 더욱 뜸해지고 말았죠. 벌려놓은 일은 있는데 이대로 접자니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막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뜨거운 지옥 불 위를 맨발로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게를 연 지 반년이 억지로 흘러간 어느 날 세상의 모든 슬픔이 비가 되어 쏟아지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홀로 텅 빈 가게를 정리하고 의자에 주저앉는 순간 결국 참아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서러운 울음소리가 텅 빈 가게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자 온갖 후회와 자책이 검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차라리 그때 부모님 말씀대로 기술이나 배울 걸 그랬나? 아니야, 헛된 꿈을 쫓아 4년제 대학을 가겠다고 고집부렸던 그때부터 모든 게 꼬여버린 걸까? 아니지. 졸업하고 철없이 떠났던 어학연수. 그래, 그게 시작이었을지도 몰라. 그래 덕분에 몇 년은 통역 아르바이트라도 하면서 버텼잖아. 모르겠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한번 터져버린 걱정의 둑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며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끝없이 끌고 갔습니다. 평생 입에도 대지 않던 술이 그날따라 미치도록 마시고 싶었습니다. 마침 오늘 팔리지 않아 처치곤란이던 제육볶음도 있었고 먼지만 쌓여가는 소주도 저기 저구석에 몇 병이나 남아있었죠. 그래, 이 비를 핑계 삼아 딱 한 잔만 하고 들어가자.
저는 소주 한 병을 따고 남은 제육을 한 접시 가득 볶아 자리에 앉았으며 차가운 소주 한 잔을 털어넣고 빨갛게 볶아진 제육 한 점을 입에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제 눈앞에 나타난 광경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가게 밖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커먼 무언가가 마치 제 영혼이라도 꿰뚫어 볼 듯이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으악! 너무 놀라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가 소리를 지르며 벌떡 일어나자 그 그림자 역시 놀란 듯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헛것이거나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저건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이 어두운 밤 비까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낯선 남자가 가게 밖에서 저러고 있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흉흉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덜컥 겁이 났습니다. 가게 문이야 잠겨 있으니 괜찮겠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와중에도 저는 그 사람의 눈을 보았습니다. 악이나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담긴 그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관상을 볼 줄 아는 건 아니지만 저는 자라온 환경 덕분에 사람들의 행동이나 눈빛을 읽는데 꽤 익숙한 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심리학자, 어머니는 정신과 의사. 저는 어릴 때부터 사람들 사이의 미묘한 감정의 흐름, 표정과 눈빛에 숨겨진 진실을 읽는 법을 자연스럽게 터득하며 자랐습니다. 제 경험과 직감으로 보았을 때 밖에 서 있는 저 사람은 결코 험한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후다닥 놀라며 빗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우산을 써도 온몸이 젖을 만큼 거센 비였는데 변변찮은 옷차림의 그 남자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 놀라서였을까요? 방금 마신 술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배고픔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저 얼추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저는 그날이 제 42번째 생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문 앞에 부모님이 두고 가신 미역국과 작은 케이크 그리고 꽃다발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장사가 안 돼서 저녁 장사를 일찍 접고 집에 와 김밥으로 끼니를 때운다는 제 말을 기억하고 저녁이라도 챙겨 먹으라며 몰래 다녀가신 모양이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부모님께 생일상을 받는 것도 죄송한데 혹시 제 자존심이 상할까봐 얼굴도 비추지 않고 조용히 이것만 놓고 가신 그 마음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제 눈치를 보는 부모님 생각에 무너져 내린 마음은 더 깊은 곳으로 추락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게를 시작하고 처음으로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그저 눈물이 흐르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벽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울다 지쳐 잠이 들고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엉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밤새 퉁퉁 부은 얼굴로 저는 다시 가게로 향했습니다. 무겁게 장을 봐도 모자랄 판에 가벼운 봉지 2개를 들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몇 명이나 올까? 일주일 뒤에 내야 하는 월세는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오던 바로 그때 가게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영업 준비 중이에요. 혹시 물 한 잔만 얻어 마실 수 있을까요? 아, 물이요. 순간 짜증이 확 밀려왔습니다. 원래 그런 걸 잘 믿지 않는 편이었는데 장사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몇 가지 징크스 같은 게 생기더군요. 첫 손님이 싼 메뉴를 시키면 그날은 하루 종일 푼돈만 번다거나 영업 시작 전에 장사치나 구걸하는 사람이 찾아오면 그날 장사는 공친다거나 하는 그런 미신들 말입니다. 가뜩이나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 아침부터 손님도 아닌 물 달라는 사람이 들어오니 신경질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숨을 푹 내쉬며 일어나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따랐습니다. 네, 여기요. 그렇게 성의 없이 물컵을 건네며 저는 그제야 가게 안으로 제대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냄새나는 몸, 덥수룩한 머리카락, 손가락과 손등에 꼬질꼬질하게 낀 때는 마치 나무 든 걸 같았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게 여러 겹 껴입은 옷과 다 떨어진 신발까지. 누가 봐도 영락 없는 노숙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눈이 어디선가 본 듯한 낯익은 눈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봤을까? 한참 고개를 갸웃거리다 퍼뜩 어젯밤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제 문 밖에 서 계셨던 분 맞죠? 아, 놀라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대로 사과도 못 드렸네요. 정중하게 사과하며 그는 자신의 손으로 잡았던 물컵의 겉면을 냅킨으로 꼼꼼히 닦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꼭 더러운 손으로 만져서 미안하다는 듯한 그 행동에 저는 이 사람이 아주 경우 없거나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에서였는지 저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묻고 말았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영업 전이라 제대로 준비된 건 없지만 간단하게라도 드시고 가실래요? 아, 제가 보다시피 지금 돈이 밥집에 밥이 없겠어요. 그냥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그러자 그 노숙자가 부엌을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밥은 언제 하셨죠? 밥이요? 지금 있는 밥은 어제 저녁에 한 밥을 보온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밥은 시간이 지나면 녹말 성분 때문에 서로 들러붙게 됩니다. 미리 퍼놓은 밥을 온장고에 넣어두면 떡처럼 눌어붙고 누렇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갓 지은 밥의 달큼한 향은 사라지고 퀴퀴한 냄새만 남게 되는 밥은 귀찮으시더라도 그때그때 새로 해서 따뜻하게 내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네? 저는 할 말을 잃고 그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솔직히 이건 너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밥 한 끼가 아쉬울 사람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전문적인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당황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자 그 역시 자신이 너무 나갔다고 생각했는 지민망한 표정을 지으며 주섬주섬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괜한 소리를 했습니다. 식사는 괜찮습니다. 제 꼴을 보세요. 이런 제가 여기에 오래 머무르는 것도 가게 민폐일 겁니다. 혹시라도 손님이라도 오시면 어떡합니까? 물 한 잔만으로도 정말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빠르게 밖으로 나가려던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미친 듯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드려.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챙겨 하는 이성과 아니야,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하는 알 수 없는 감성이 충돌했습니다. 결국 제 입 먼저 열리고 말습니다. 잠깐만요. 제 손은 이미 낡은 지갑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던 오늘 하루 장사를 시작할 미천이었던 5만 원짜리 4장, 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그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 손이 돈을 꺼내 그에게 내미면서도 제 머리는 이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 몸과 마음, 이성과 감성이 모두 제각각 따로 노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건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 집 밥이 영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으니 이 돈으로 꼭 다른 곳에서라도 따뜻한 식사 한 끼 챙겨 드시라고요. 저도 보시다시피 장사가 썩 잘 되는 편은 아니라 이런 말씀드릴 처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은 밥은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꼭 밥 챙겨 드세요. 제가 내민 돈을 그는 한참 동안이나 그저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아주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 돈을 받아들고는 제게 허리를 깊이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불과 10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들어와 물을 얻어 마시고 돈을 받아 나가는 그 모든 과정이 꼭 1년은 되는 것처럼 아득하고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쳤어. 정말 미쳤어.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네가. 하루에 20만 원은커녕 10만 원도 못 버는 주제. 내가 대체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데 요란한 벨소리가 가게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왠지 지금 전화를 받으면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아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생일인데 밥은 제대로 챙겨 먹었냐고 걱정하실 엄마의 목소리가 눈앞에 선해서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 예. 너 목소리가 왜 그러니? 어디 아프니? 아니나 다를까 한껏 목소리를 가다듬고 밝게 받았는데도 엄마는 귀신같이 제 목소리의 떨림을 알아채셨습니다. 살면서 단 한 번도 엄마를 속여 넘긴 적이 없었는데 저는 왜 매번 이렇게 아닌 척하느라 힘을 빼는 걸까요? 아니야, 엄마. 그냥 아침부터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인데 그래?
결국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엄마. 장사도 안 되는데 아침부터 웬 노숙자가 물 달라고 찾아왔지 뭐야. 그런데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 밥 상태가 어떠니 저떠니 잔소리를 늘어놓는, 밥 먹고 가라는데도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미쳤지. 나가는 사람을 굳이 붙잡고 돈을 줘버렸어. 그것도 내 오늘 미천 전부를. 나 정말 제정신이 아닌가 봐. 벌지도 못하면서 쓰는 건 왜 이렇게 잘 쓰는지 모르겠어. 한숨 섞인 제 하소연을 묵묵히 듣고 있던 엄마가 뜻밖의 말을 건넸습니다. 우리 딸 아직 자존감은 살아있네.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또 분석하지 말고 그냥 위로를 해주든가 아니면 차라리 비웃든가 하나만 해. 분석이 아니고 알려주는 거지. 잘 생각해봐. 내가 처음 가졌던 너의 원칙을 어느 순간 조금씩 합리화하고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얘도 괜찮겠지 하고 모른 척 외면했던 걸 그 사람이 정확하게 짚어낸 건 아닌지 말이야. 엄마의 말은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제 가슴 한구석을 쿡쿡 찔러왔습니다. 애써 들여다보고 싶지 않았던 제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부끄러운 진실을 훤히 들켜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거랑 내가 돈을 준 거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일종의 방패를 내민 거지. 그 사람의 지적이 내게 상처가 될 것 같으니까, 혹은 무언가 들켜버린 것 같으니까. 아,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름의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여하튼 지적해줘서 고마웠고 다시는 보지 맙시다. 뭐 이런 자존심의 값으로 그 큰 돈을 지불한 거 아니겠니? 엄마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묘한 우월감이 있었을지도 모르지. 이런 사람이라면 식은 밥이든 된 밥이든 가리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감사히 먹을 것이다 하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예상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난 거야. 그래서 거하게 한턱 쏜 거지. 이 돈 받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하는 무언의 대가처럼 말이야. 아, 그만 엄마 말이 다 맞다고 쳐.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기운도 없어. 장사도 안 돼. 오늘 장사할 돈도 다 날렸어. 그런데 이 와중에 자아성찰까지 해야 하냐고. 나 너무 힘들어, 엄마. 그냥 끊을게. 제 목소리는 어느새 울음으로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화기 너머로 엄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뭘 하면 조금 나아지는 줄 아니? 또 뭘 하라고? 명상? 자기 분석 그래프? 아니면 음악 감상? 밥을 먹으렴. 밥 먹으라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니. 뜨거운 밥에 고추장 듬뿍 넣고 아삭한 열무김치 쫑쫑 썰어서 고소한 참기름 한 바퀴 둘러서 쓱쓱 비빈 다음에 짭조름한 낙지젓갈 한 젓가락 턱 올려서 먹는 거. 온몸에 신경질이 가득 찼을 땐 맛있는 밥으로 그 신경질을 뱃속 저 밑으로 꾹꾹 밀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란다. 엄마와의 통화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어차피 점심시간은 다가오는데 장사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갑자기 마음속에서 에라 모르겠다 하는 오기가 치솟았습니다. 그래, 다 모르겠다. 망하든 흥하든 일단 나부터 살고 보자. 저는 홀린 듯이 종이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 점심 특선 열무 낙지젓갈 비빔밥 한정 판매. 어차피 저 혼자 먹을 거. 원래 비빔밥이란 건 커다란 양푼에 다 같이 비벼 나눠 먹어야 제맛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즉흥적으로 써내린 종이를 가게 문 앞에 덜컥 붙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문 앞에 유치한 글씨로 쓴 종이를 붙여놓고 채 10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또 물을 달라는 사람일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던 사람일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매일 아침 저와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누던 건너편 건어물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가게에 냄새가 뵐까봐 단 한 번도 식당 안으로 들어온 적 없이 늘 가게 밖에서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가게 안을 쭈뼛거리며 들어와 제 눈치를 살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문 앞에 붙여놓은 거 그거 정말 되는 겁니까? 열무 낙지젓갈 비빔밥이라니. 그의 목소리에는 반신반의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아, 네, 그럼요. 마침 제가 먹으려고 이제 막 비비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자 건어물 가게 사장님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아니, 내가 이 동네에서 장사한 지가 20년인데 이런 메뉴를 파는 집은 처음 봤네. 잠깐만 기다려요. 내가 이 기쁜 소식을 온 동네에 알리고 와야지. 그는 그 말만 남기고 쏜살같이 가게를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정말로 주변 상인 3명을 더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가게가 순식간에 시끌벅적한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야, 정말이네. 이런 날도 다 있구나. 그때는 다들 도시락 반찬 하나씩 가져와서 양은 도시락 뚜껑에다 다 쏟아붓고 비벼 먹는 게 국룰이었는데,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때 방앗간을 하셔서 참기름 담당은 늘 내 차지였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기름 열마를 쑤셔 넣었다고 생색을 내셨다니까. 우리 반에는 꼭 청국장만 싸우는 놈이 있었는데 걔가 도시락만 열면 다들 코를 막고 난리였거든. 근데 희한하게 비빔밥 해먹는 날이면 그놈이 최고 인기 스타였어. 알지. 이 비빔밥에 구수한 청국장 한 숟가락 딱 넣으면 에이, 뭘 모르네. 비빔밥에는 청국장보다는 구수한 된장찌개지. 두부 큼직하게 썰어 넣은 걸로. 왁자지껄 떠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는데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침 제가 먹으려고 엄마의 비법대로 끓여놓은 작은 뚝배기가 생각났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이걸로 드세요. 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를 식탁 가운데에 내려놓았습니다. 원래 저희 집에서는 비빔밥 먹을 때 꼭 청국장이랑 된장을 반반 섞고 두부를 으깨 넣어서 찌개를 끓여 같이 먹거든요. 제 말에 네 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들의 행복한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게 비빔밥을 비우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바로 저 표정. 맛있게 먹는 저 행복한 얼굴이 보고 싶어서 내가 이 일을 시작했었지. 만족스럽게 식사를 마친 네 분이 나가면서 쓱 메뉴판을 보시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얼마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든 메뉴라 가격을 정해놓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머뭇거리자 네 분은 각자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씩을 꺼내 계산대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얼추 맞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 저희 가게 메뉴가 보통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였으니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10,000원의 가치는 충분히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상인분들이 입소문을 내주신 건지 점심시간 내내 손님들이 밀려와 20그릇도 넘게 열무 비빔밥을 팔았습니다. 가게 문을 연 첫날을 제외하고 제 가게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점심 매출이 1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한 메뉴가 아니어서 열무도 낙지젓갈도 금세 동이 나버렸습니다. 저녁에는 더 이상 팔 수 없어 아쉬운 마음으로 문에 붙여두었던 종이를 떼어냈습니다. 정말 가게 문을 연 후 처음으로 점심과 저녁 모두 정신없이 바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푼 기대를 안고 아침 일찍부터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의 그 기적을 이어가기 위해 열무를 산더미처럼 사다가 김치를 가득 담갔고 냉장고는 낙지젓갈로 꽉꽉 채워두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제 기대처럼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북적임이 모두 꿈이었던 것처럼 가게 문은 굳게 닫힌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단 한 명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조화일까요? 그렇게 또 손님 없는 이틀 사흘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한번 손님 맛을 보고 나니 텅 빈 가게를 지키는 것이 예전보다 몇 배는 더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안달이 나고 초조해졌습니다. 하룻밤의 꿈이었나 보다. 그냥 내 인생이 마지막으로 내게 베풀어준 작은 이벤트였나 보다. 그런 체념과 함께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장사를 접을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꽤 멀끔해 보이는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아직 영업 전이신가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상하리만치 낯이 익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그 나지막한 목소리.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사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칠 전 물을 얻어 마시고 제게 20만 원을 받아갔던 바로 그 노숙자였습니다. 세상에. 하지만 그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요. 머리는 단정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옷차림은 길을 가다가 한 번쯤 돌아볼 만큼 세련되고 깔끔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중년 모델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니 그 사람이 멋쩍은 표정으로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못 알아보셨죠? 그러게요. 진짜 많이 다르시네요. 아,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실례인데 불쾌하셨으면 죄송합니다. 제 어색한 사과에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충분히 못 알아보실 수 있죠. 사실 제 이런 모습이 저도 너무 오랜만이라 낯설기는 매한가지거든요.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다시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영업 전이기는 한 것 같은데 밥 좀 먹을 수 있을까요? 그때 못 먹고 갔던 그 밥 말입니다. 아, 네, 그럼요. 조금 일찍 장사 시작했다고 생각하죠, 뭐. 오늘 밥은 제가 방금 막 지었습니다. 갓 지은 밥으로 기본 정식 괜찮으시겠어요? 제 말에 그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아이, 그때 그 말이 마음에 남으셨나 봐요. 죄송합니다. 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사실 오늘 온 것도 그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사과드릴 겸 겸사겸사 찾아왔습니다. 아니에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당황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맞는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밥은 그때그때 새로 하는 게 맞죠. 그렇게 어색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오가던 중 그가 다시 한번 가게를 휙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렇고, 아니 지금도 그렇고 한창 식사 시간이 시작될 텐데 손님이 별로 없네요. 그의 말에 마음 한편이 또다시 가시에 찔린 것처럼 찌르르 아파왔습니다. 대체 누구인데 올 때마다 이렇게 아픈 곳만 콕콕 찌르나 싶었죠. 제가 음식을 영 못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모르게 자조 섞인 대답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가게를 다시 한번 찬찬히 훑어보더니 글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30번은 테이블이 돌아야 이익이 날 텐데 이 구조로는 좀 힘들겠네요. 네? 혹시 테이블 회전율이라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몇 번이나 테이블이 비워지고 새 손님이 차야 이 가게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거요. 그럼요. 당연히 생각했죠. 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날이 섰습니다. 하지만 여긴 분식집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식당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한 테이블이 30번은 돌아야 한다는 계산쯤은 저도 합니다. 하지만 제 메뉴를 보세요. 이게 하루에 30번씩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상권이 어떤 곳인지, 이곳을 오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에 맞춰서 메뉴를 구성했는지도 고민해 보셨습니까? 아주 처음 가게 컨셉을 잡는 그 순간부터 모든 걸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뜬금없이 나타나서 저희 가게 회전율을 묻지를 않나. 자기가 대체 뭐라고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충고를 하는 걸까요? 저도 나름 이쪽 바닥에서 10년 넘게 구르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는 거지? 그런데 제 이런 혼란스러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이 그 사람이 저를 보고 피식 웃으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대체 뭔데 이 사람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나 싶으시죠? 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 밤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듣다 보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더 이상하고 의아합니다. 진짜 솔직하시네요.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이것도 인연인데. 밥 먹으면서 천천히 이야기할까요? 얼떨떨하고 당황스러운 마음은 여전했지만 밥을 먹으며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면 어쩌지? 갑자기 돈을 더 달라고 하면? 아니면 내가 모르는 새로운 사기 수법일까? 온갖 의심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색하게 마주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텅 빈 가게 안을 조용히 채웠습니다. 밥 맛있네요. 갓 지은 밥에서 나는 이 단내가 참 좋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습니다. 밥에 대해 이야기하던 그의 진지한 눈빛, 음식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지적,
그리고 어디선가 분명히 들어본 적 있는 차분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제 기억 속에 한 사람이 자꾸만 눈앞에 이 남자와 겹쳐 보였습니다. 저 혹시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고 희미하고 슬픈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아마 알아보신 것 같군요. 제가 그 사람 맞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한때 제가 밤을 새워가며 그의 강연 영상을 찾아보았던 대한민국 요식업계의 전설, 음식점의 신이라 불렸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상권 분석의 귀재, 망해가는 가게도 그의 손을 거치면 대박 맛집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신화의 주인공, 거만하고 독선적인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이 세계에서 드물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네던 사람. 그가 왜 어쩌다가 노숙자 차림으로 거리를 헤매게 된 걸까요? 아니 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웃으며 사연이 깊다고 아주 길고 아픈 이야기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성공이라는 달콤한 맛에 취해 제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제 손안에 있는 것 같았죠. 돈, 명예,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얻는 동안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제 손으로 내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밥을 먹다 말고 텅 빈 제 앞그릇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치 그 빈 그릇 속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요. 성공이라는 맛을 처음 본 사람들은 대부분 저처럼 됩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착각에 빠지죠.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가게 안을 낮게 울렸습니다. 저 역시 오랜 무명 생활 끝에 방송을 타게 되고 갑자기 밀려드는 인기와 돈의 맛에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팽팽하게 감았다가 휙 던져버린 팽이처럼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미친 듯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 위를 세상은 성공이라는 이름의 채찍으로 계속해서 후려쳤습니다. 더 빨리 더 정신없이 돌라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툭 하고 부딪혀 한순간에 쓰러질 거라는 건 생각조차 하지 못하죠. 아니,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게는 몸이 약한 아내와 이제 막 5살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성공이라는 두 글자만 보였습니다. 아내의 창백한 얼굴도 놀아달라며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아이의 작은 손도 제 성공을 향한 질주를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미친 듯이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이 가정을 지키는 가장의 최선이고 하루빨리 안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만이 내 역할이라고 그렇게 제 자신을 합리화했습니다. 며칠씩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건 예사실이었고 아이와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는 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촬영 때문에 정신없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네, 여보세요? 혹시 555시 되십니까? 여기 XX병원 응급실입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저 지금 지방 촬영 때문에 바빠서 아내분과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아내와 아이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방송은 어떡하지? 였습니다. 그는 괴로운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괴물이었습니다.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목소리에 대고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다쳤습니까? 제가 지금 가면 방송에 펑크를 내야 해서 저녁 늦게라도 가면 안 될까요? 그러자 소화기 너머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아내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는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녁이 되면 아이도 더는 이 세상에 없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메마른 낙엽처럼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겨워 보였습니다. 정말 무서웠던 건 그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이에게 가야겠다는 생각보다 방송 펑크를 걱정하고 심지어는 아내와 아이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묵묵히 촬영에 임하는 프로페셔널이라는 이미지를 얻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끔찍한 생각을 제가 제정신으로 했습니다.
그 말을 하며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정말 괴물 같았어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스러웠습니다. 결국 그가 미친 듯이 차를 몰아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 역시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아내와 아이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 영안실에 들어선 순간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날은 제가 아들과 몇 번이고 약속을 미루고 미루다 이번에는 꼭 가겠다고 약속했던 놀이공원에 가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래전부터 제가 그토록 하고 싶었던 지방시장 상권 분석 프로그램이 갑자기 잡히는 바람에 저는 또다시 아이와의 약속을 어기고 촬영장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아빠와 가지 못한 놀이공원을 이번에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서 결국 제 아내가 서툰 운전 실력으로 아이를 데리고 길을 나섰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던 거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입가에 자조적인 미소가 걸렸습니다. 제가 제 가족보다 우선시했던 저 아니면 절대 안 될 거라고 확신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빠진 자리에 다른 사람이 급하게 투입되어 진행했는데 그 사람이 그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스타가 되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의 스타일이었죠. 욕도 하고 화도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대중들의 답답한 마음을 뻥 뚫어주는 역할을 한 모양이더라고요. 참 재미있게도 그 방송 이후로 제게 들어오던 모든 일들이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석 달쯤 지나니 아무도 저를 찾지 않더군요.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서 미쳐 날뛰다가 가족 잃고 일도 잃고 이 꼴이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 집에서 편한 침대에 똑바로 누우면 아내랑 아이 얼굴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있었습니다. 제 옆에 나란히 누워서 왜 그랬냐고, 왜 우리를 버렸냐고 원망하는 것 같아서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편히 누워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너무 무섭고, 너무 그립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마음 한편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이것은 그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여전히 그의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지독한 트라우마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배워온 것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지독한 절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어설픈 위로나 조언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그저 조용히 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아주 희미한 빛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 삶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이 가게 앞을 무심히 지나다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가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계시던 사장님을 보았는데 돌아가신 제 아내와 너무도 똑같이 생기셨더군요.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바쁜 저를 이해해 주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누군가의 절망적인 삶을 바꾸는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제 모습을 보세요. 과연 하늘에 있는 제 아내가 이런 저를 자랑스러워할까요? 그 생각이 들자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옷을 사입고 다시 사장님을 찾아온 겁니다. 제 능력이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혹시 이런저라도 괜찮으시다면 이 가게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의 제안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요식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한번 컨설팅을 받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다는 것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먼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다니 저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혹여 이것이 신종 사기이거나 몰래카메라이거나 그 어떤 함정이 숨겨져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의 저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망하나 사기를 당해서 망하나 결과는 매한가지라는 생각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야 감사하죠. 안 그래도 저 혼자서는 너무 막막해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뒤섞인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말씀하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정신과 의사랑 심리 상담가세요. 여전히 잠 못 이루고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 주기적으로 상담받고 치료받겠다고 약속해 줍니다. 저도 기꺼이 선생님의 도움을 받겠습니다. 제 말에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여러 번 깊이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기묘한 거래는 성사되었습니다. 그가 제게 내준 첫 번째 과제는 가게 문을 닫고 주변 상점들을 샅샅이 돌아다니며 그들이 점심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안일한 생각으로 이 가게를 시작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상인들 대부분은 제대로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국물 요리에 밥을 말아 후루룩 마시듯이 끼니를 때우고 있었습니다. 날이 더우면 시원한 국물에, 비가 오거나 굳은 날에는 뜨끈한 국물에, 종류는 조금씩 달랐지만은 대부분이 말아먹는 형태의 음식이란 점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보리차에 찬밥을 말아 김치 한 조각과 함께 넘기는 경우도 허다했고 그마저도 여유가 없을 땐 미숫가루 한 잔으로 점심을 대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 가게에는 국물에 밥을 말아 먹을 수 있는 메뉴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그토록 예쁘고 정갈한 한상 차림을 고집했던 걸까요? 보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변을 샅샅이 살핀 후 저는 마침내 그에게 제 결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분들에게는 뜨끈하고 든든한 국밥이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치말이 국밥, 소머리 국밥 같은 그런 종류의 국밥 전문점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 말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름대로 이 상권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정리해둔 컨설팅 자료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의 제일 첫 장, 추천 메뉴란에 선명하게 쓰여있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국밥. 제 말에 그가 빙그레 웃으며 두툼한 종이 뭉치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의견이 전혀 다르면 어쩌나 조금 걱정했는데 우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제대로 가봅시다. 그의 손에 들린 자료의 제일 첫 장, 추천 메뉴란에 선명하게 쓰여있는 국밥이라는 두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정리해준 리스트를 들고 전국에 유명하다는 국밥집을 찾아 한 달간의 긴 여정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게를 비운 동안 그는 저희 부모님께 꾸준히 상담을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예전에 알던 인맥들을 통해 제 낡은 가게를 새롭게 단장하는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정말 국밥에 미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하루에 5그릇이 넘는 국밥을 먹었고 혀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정신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국밥이 존재했고 그 한 그릇에 담긴 정성과 철학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습니다. 어느 허름한 시장 골목의 국밥집 할머니는 제가 조심스럽게 비법을 묻자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법은 무슨, 이 늙은이 손이 비법이지. 아무리 똑같은 조리법을 알려주고 저울로 그램수까지 똑같이 맞춰줘도 사람마다 그 맛이 다 다른 법이야. 그걸 손맛이라고 하는 게 괜히 있는 말이 아니요. 이게 그냥 맹물에 고기 넣고 푹 끓이는 것 같아도 수십 년을 하다 보면 본능적으로 아는 게 생겨. 똑같은 고기인데도 오늘은 한 소끔 더 끓여야 노린내가 잡히겠다 싶은 날이 있고 공기가 축축하니 오늘은 뚜껑을 열고 끓여야겠다 싶은 날이 있는 법이거든. 그걸 누가 책 보고 배우겠어. 다 몸으로 배우는 거지.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니 고작 몇 년 요리를 하고 얻은 얄팍한 지식을 저만의 비법이라며 꽁꽁 숨기려 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전국의 숨은 고수들을 찾아다니며 요리뿐만 아니라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3개월이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저의 새로운 가게, 인생 국밥의 문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가게는 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이제야 동네에 제대로 된 밥집이 생겼다며 제 손을 붙잡고 기뻐해 주셨고
그분들의 입소문을 타고 찾아온 손님들로 가게는 매일같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바쁜 분들을 위해 제가 아이디어를 낸 컵국밥 배달 서비스는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뜨거운 국밥을 한 손에 들고 뚜껑 겸용 접시에 담긴 반찬을 포크 숟가락으로 찍어 먹을 수 있는 간편함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다음 달 월세를 걱정하던 제 가게는 어덧 종업원을 넷이나 두고 배달기사를 둘이나 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가게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귀인이었던 그는 저희 부모님의 도움으로 이제는 약 없이도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컨설턴트 일을 시작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그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제 가게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비우고 갑니다. 사장님, 오늘 육수는 어제보다 짠 것 같은데? 간장 반 스푼 덜 넣으라니까. 그의 잔소리는 여전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에는 삶의 온기가 가득합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귀신처럼 제 앞에 나타났던 한 남자. 그가 제 인생을 나락에서 건져 올린 구원자가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절,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한 손님의 날카로운 지적이 결국 제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좋아하는 요리를 하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 바쁘게 살아갈 수 있는 징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